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독일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폭스바겐 10만 명 감원과 관련된 콘텐츠를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독일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뻗고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독일 집권 여당,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연정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뭔가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즉 독일 경제 여러 가지로 점점 안 좋고 침몰해 가고 있고 비용은 높아지고 있고 경쟁력이 없어진다라는 비판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 법률과 제도로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뭐 이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았던 거고, 사회적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경제 개혁과 관련된 상당히 강력한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제목을 보면 왼쪽이 이제 독일어죠. 오른쪽이 번역을 해보면 경제 회복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독일 이제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집권 연립정부는 개혁 노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계속할 거다. 그래서 독일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독일의 경제개혁과 관련된 사항이죠. 일단은 이제 독일 이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34가지 항목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7월 2일 날 중도 우파죠. 체데우, 체에스오하고 그다음에 중도 좌파인 SPD가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일단은 뭐 각종 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를 현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독일 경제를 현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경쟁력을 다시 되살리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일단은 독일답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세금 깎아줄게. 그리고 복지 혜택도 좀 축소하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노동시장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해서 뭐 고용이라든지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관료주의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반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악명높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신청하고 문서 작업할 게 이만큼 많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런 관료주의와 관련된 악평이 자제한데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고소득자 증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에 비해서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독일의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누진세 같은 경우가 이제 계단이 가파르다 보니까 조금만 소득이 들어도 세금이 왕창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연립정부 같은 경우에는 총 100억 유로, 100억 유로 정도의 이제 감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같은 거 이제 해보면 뭐 기본소득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거기에 따라서 자녀에 따른 뭐 공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독일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번에 그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공제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제들이 있지만 이것도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상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막상 세금을 계산할 때 내 소득이 실질보다 줄어드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진 구간도 이제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세금이 증가하는 요 폭을 줄여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득 한 6만 유로, 그러니까 이제 요즘 환율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한 1억 정도 되는 거겠죠. 이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자녀가 2명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년서부터는 똑같은 소득을 올릴 때 올해보다 한 600유로 정도가 이제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00억 유로 정도로 깎아주면 어디선가는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채우느냐? 고소득자한테 채우겠다라는 거죠. 연소득 25만 유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뭐 3억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고소득이죠. 이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최고 세율을 45%로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8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47% 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중산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덜 내는 세금을 커버하겠다라는 게 이제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는 또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세금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 이용하면 실제로 지금 뭐 45%, 47% 이런 이제 놀라운 세율이 있습니다만, 엄청난 세율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멍들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독일에서는 이제 이 임시직 같은 단기간 근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잡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미니잡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기금도 돈 내는 것도 이제 적거나 없고, 그 다음에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2% 정도밖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5%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 이쪽에 이제 타겟을 맞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상당히 이제 우리한테는 좀 놀라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 기간제 고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용을 할 경우에 보면 기간제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와 관련돼서 계약 기간도 우리나라는 되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다 독일에서 배워온 거죠. 그런데 정작 독일은 이제 기간제 고용과 관련돼 있는 제한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쪽으로 이번에 개혁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새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최대 48개월까지 기간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48개월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48개월, 만 4년입니다. 만 4년까지 최대 6회까지 이제 갱신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규정도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48개월 동안에 이제 뭐 한꺼번에 4년 계약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48개월 동안에 뭐 6개월이나 뭐 1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계약 기간을 이를테면은 48, 6 하면은 8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총 6번 하면은 48개월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기간제로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과 최대 6번까지 계약을 갱신해서 48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보면은 최대 2년까지 우리랑 똑같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을 하면은 이제 최대 2년이었고요. 그 2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는 횟수는 최대 3회까지 이제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서부터 이제 신설 기업, 그러니까 새로 이제 만들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기존 기업과 똑같은 부담을 짊어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 이제 새로 창업을 한 다음에 4년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신설 기업으로 별도로 분류해 가지고 4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모든 기업한테 이제 허용을 해주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제도를 두고 있다. 맞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든 이제 인력 구조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를 상대적으로 절감하거나 인력을 유연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기업들이 이제 한 번 고용하면은 해고가 어려워가 아니고 이제 48개월 범위 내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고용이 더 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죠. 즉 양쪽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기간제 고용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고도 상당히 용이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해고가 매우 어려운 이제 그러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융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죠.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관행적으로 좀 쉽게 이제 해고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즉 고소득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이제 법정 연금 보험,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연금 납부할 때 보면 상한선이 있습니다. 별도의 상한선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정연금보험 기여 산정 한도라는 게 독일에 있는데 요거의 1.7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연봉을 버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지면 얼마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 그러면 연 한 18만 유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고소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소득 불문하고 대부분의 이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해고, 금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었는데 고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쉽게 해고도 하고 채용도 하고 하는 쪽으로 가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제도를 일정 부분 도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독일 노동자들은 왜 금요일만 되면 아픈가? 왜 월요일만 되면 아픈가? 이런 이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이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진단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단서를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병원에 가서 내가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 때부터 전화로
내가 증세를 설명하면 이제 진단서를 이제 발급을 해줬는데 이게 악용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화로 병가를 위한 이제 진단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이제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가 아파요라고 하면 첫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쉴 수가 있었습니다. 병가로. 예. 그리고 이제 3일째가 넘어가면 이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이 진단서를 그동안에 전화로 이제 받은 진단서를 이제 제출을 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악용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정식 병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한번 내가 회사를 이제 그만둔 이후에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좋게 말하면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이제 되고 있었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직한 이후에 이제 다음 일자리를 빠르게 찾으면 퇴직금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을 완화해주는 이제 이런 제도도 같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죠. 그런데 이제 이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데 정부가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직장을 찾으면 이 세금을 깎아주는 이제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람들이 빨리빨리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이제 부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독일의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제조업 분야가 많이 어렵죠. 자동차, 철강, 화학, 독일의 주력 산업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조치들은 조금 더 있어야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우리가 생각했던 독일의 기존의 강력한 노동자 보호와 관련돼 있는 조치들이 상당 부분 이제 타이트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내부에 이제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복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지출이 줄줄 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정수급자도 많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챙겨간다라는 이제 불만들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일 이제 집권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칼을 빼든 거죠. 그동안에는 너그러운 복지를 통해서 한 사회가 잘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복지 규정도 상당히 이제 강화되고 감독 규정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눈에 띄는 점은 뭐냐?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관계기관 간의 데이터를 이제 포괄적으로 교환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직접 주는 것도 있고요. 지자체가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공단에서 지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다 칸막이가 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얼마나 받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 정당한 급여를 받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칸막이를 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느 기관으로부터 무슨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복지 혜택을 받는지를 다른 기관에서 이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것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 칸막이를 다 열겠다라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독일에 이제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뭐 난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자격 조건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외국인이 입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는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 사람의 체류 자격을 변동했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한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해주는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신분 변동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 체류 자격이 변동이 되면 자동으로 이 외국인과 관련돼 있는 기관에 통보가 되도록 하는 푸시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거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새로 이제 내가 어디에 들어와서 이제 주민 등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신분과 관련돼서 신고를 할 때 세무당국에 조회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평소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소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뭐 복지와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것을 신청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말을 믿고 그냥 실제로 그 사람 소득과 관련돼서 소득이 적네, 저소득이네, 그러면 이러한 혜택을 부여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조회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신청한 정보하고 세무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하고 맞춰보겠다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들을 이제 참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외국인들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장기 불법 체류자들이 당연히 많죠.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추방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기로 독일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꽤 많은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복지급여를 받아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 거주자라는 이제 별도의 트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오래 독일에 살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어쨌든 일정 수준의 이제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는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부여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 개혁 조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조치가 좀 보시면 이게 납득이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이사를 하거나 뭐 어디를 새로 집을 장만하거나 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우리도 이사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일단은 가스 신고를 합니다. 전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같은 경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많은 판매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 가스와 관련된 에너지 업체들에 연락을 해서 나 전기, 그다음에 가스와 관련된 것을 신청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업체들은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저 C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또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독일 그동안에는 독일 정부가 취합하기가 상당히 이제 곤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A라는 집에 이제 있었는데 동네에 있었는데 저 먼 동네에 내가 또 다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에너지 공급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알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주거가 두 곳에 있네? 그러면 이곳에서도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정부는 이 사람이 이곳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만 있는 소득과 뭐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복지 혜택을 부여했는데 에너지 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몇 곳에 다른 집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 일을 하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다른 행보를 보인다. 즉,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전기를 신청하거나 가스를 신청하는 건 맞는데 두 곳, 세 곳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신청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라라는 규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불법 수급자들을 최대한 잡아내겠다라는 거죠. 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독일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럭저럭 그동안은 잘 돌아왔는데 이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독일 국민들, 특히 독일의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제일 환영을 받는 이야기는 이제 관료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이제 문서로 돌아가는 나라죠. 수많은 문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국가에 신고하거나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얻어지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국가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피곤한 일이고 이거를 안 하거나 늦게 제출하면 또 상당한 과태료 이런 것들을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부가 계속 뭐에 대해서 보고해라, 뭐에 대해서 통보해라, 뭐에 대해서 신고해라 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사람을 채용하거나 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독일의 관료주의, 악명 높은 관료주의는 신청을 한 다음에 감감무소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새로 식당을 하나 열겠다와 관련된 신고를 하면 도대체 언제쯤 이 통보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재량권이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깔고 앉아서 뭉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답하고 물어봐도 답도 안 해줍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다 처리 기한이 딱 정해져 있죠. 일단은 회신이 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경우고 서류 접수 자체도 상당히 고압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것을 이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건축이라든지 그 각종 영업, 식당이라든지 이런 영업 허가와 관련돼서는 신청을 한 이후에 4개월 동안에 아무 답이 없으면 일단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걸 왜 또 4개월씩이나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나마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4개월 동안 기다리고 아무 통보 없으면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규정이 강화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국가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고해야 되는 법적 의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폐지하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을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뭐 관행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 이내에 25%씩 삭감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와의 전쟁을 통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을 유럽 거를 참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럽의 데이터 보호 규정들을 보고 있으면 뭐 보호하는 건 맞는데 이게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전담자를 지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인력 고용과 관련돼 있는 부담이 상당히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동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데이터,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보호 규정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관료주의와 관련돼서 독일의 관료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 했을 때 문제가 없음을 너가 증명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대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근데 사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너가 문제 없음을 가져와. 프리코셔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좌우간 뭘 시작을 하기 전에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촘촘해서 도대체 뭔가 새로운 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독일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시 사회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촘촘한 이제 사전 규제가 많은데 이러한 사전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독일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대신 하다가 진짜로 나중에 봐서 뭔가 위법 사유가 정확히 나왔다라고 그러면 처벌을 훨씬 강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책임 하에서 시작은 해. 우리가 일일이 규제 안 할게. 하지만 너가 현행법을 위반했을 경우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몇 배씩 강화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과 관련돼 있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금기시되던 이야기도 이번 이 개혁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연방정부, 공공기관, 뭐 공기업 다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력의 8% 정도를 한번 감축해보자라는 이제 목표. 이것은 이제 의무는 아니고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잉여가 나올 테니까 그 잉여를 잘라내자. 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I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업무 효율화를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와 관련돼 있는 보고와 관련된 것도 줄이면 담당자들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고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하거나 현장에 나가가지고 뭔가를 확인하거나 즉 집행과 관련돼 있는 조직은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뒤쪽에 나와 있는 재무, 감사, 기획과 같은 이제 관리 조직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인력을 감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감축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일단 기관을 통폐합해서 일단 조직 자체를 줄이면 줄일 여력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비슷한 업무를 이 조직 저 조직이 각각 나눠서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뭐 회계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크지 않은 조직에서 각각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계와 인사와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특정 어떤 한 조직이 맡아가지고 여러 조직들 거를 같이 해주고 대신 이제 이들 기업들에서는 이들 조직들에서는 인력을 축소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사대보험 같은 경우를 징수 업무를 각 기관이 다 나눠서 했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한 곳으로 다 몰아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마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자라는 쪽에서는 꽤나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신기한 것은 이제 독일판 LH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이 주택 가격, 특히 이제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비싼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싼 시장과 관련돼 있는 이제 민간 공급만 되다 보니까 저렴한 주거, 어포더블 하우징과 관련돼 있는 공급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백약이 무효였다라는 게 이제 독일 집권 여당의 판단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직접 국가가 나서서 집을 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주거 공급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보농바우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줄여가지고 베베게라고 부르는 회사를 별도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LH 같은 이제 공기업을 실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이러한 주택 공급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방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라는 거죠. 즉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의 주정부라든지 아니면 시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원래는 알아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마켓에서 제대로 지속적으로 어포더블 하우징이 공급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곳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거죠. 한국을 배운 거예요. 벤치마킹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새로 설립된 독일판 LH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권한을 이제 보유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더불어서 빠르게 저렴하게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독일의 이제 또 다른 고민은 기술은 있어요. 조립식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활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빠른 주택 건설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독일판 LH 같은 곳에서는 조립식 주택과 관련돼 있는 기술 개발, 보급 확산 뭐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똑같은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다 한국식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정수급자가 등장해. 그러면은 규제를 촘촘히 하고 리스트를 공유하고 걸러가지고 이 사람이 부정수급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고 집이 모자라? 그러면 이것을 시장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직접 나서가지고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패턴인데 독일도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의 한국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에 이제 이 주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지방 정부의 국유화를 이제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독일의 헌법, 그러니까 독일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이제 헌법에 해당하는 이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 특이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철도와 관련된 조항들도 되게 특이하게 들어있고 그러는데 이 독일 기본법 제15조에 보면은 이 사회화라고 번역할 만한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천연자원, 생산수단 같은 것들을 보상을 전제로 공유재산 또는 공유경제로 전환할 수 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이제 보상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땅, 건물, 공장 이런 것들을 국유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왜 들어갔냐라고 하면 1949년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분단이 되고 동독, 서독으로 나눠지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에 몰빵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면 안 돼. 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라고 해서 독일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이제 제도들이 그리고 정당들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헌법에 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제 뭐 냉전 때문에 이러한 공산주의를 생각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실제로 정부가 취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몇 년 사이에 베를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택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를린 시 정부가 주민 투표를 했죠. 그래서 수만 채 주택을 갖고 있는 이제 민간 임대 회사들이 보유한 물량을 시 정부가 그냥 몰수하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주민 투표도 했었죠. 물론 이제 그 주민 투표가 그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자라고 투표를 했고 과반수 넘는 주민들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법제화를 할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간 임대업체들이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 왜?
내가 집을 더 지어봐야 잘못하면 국가에서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 아예 사업 안 할래. 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 더욱더 부족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사업해 주세요. 라고 정부가 나서서 이제 민간 임대업체, 민간 그 임대주택 업체들을 이제 달래기에 나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세상은 똑같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이제 민간의 임대를 늘리기 위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을 많이 줬었죠. 그런데 그것을 또 과도한 혜택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다 없애는 또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어쨌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조항도 이제 보고 있으면 이제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투자를 위해서 민간 자본을 동원하겠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동원해서 기존에 지금 독일이 만들어 놓고 있는 독일 펀드라고 이제 번역하는 국가가 주도하는 이제 투자를 위한 별도의 기금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들을 해서 뭐 높은 수익률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고 정부가 보장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상당한 돈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거와 동일한 이제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독일 펀드를 만들어서 뭘로 하겠느냐? 원자재, 공급망.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이런 데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마구마구 밀려들고 있죠.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의 유입 억제를 위한 무역 장벽을 건설하는데 우리는 독일은 지지한다. 이거는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말은 이야기 나오지만 지금 20년째 쳇바퀴 돌듯이 안 되고 있는 전력망 확장 그리고 디지털화 이런 것도 계속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돼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도 나름대로 이제 꽤나 급격한 노선 전환을 채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 이번 개혁 조치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연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사실 오늘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기금을 적립을 하죠. 그래서 이 기금을 점점 적립을 해놓고 이 운영 수익을 가지고 지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 수익을 가지고 연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은 막 순식간에 몇십 %씩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잘 굴려서 운용 수익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만 유지를 하면 기금 고갈 시간을 몇 년씩 계속 뒤로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부가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올해 걷어가지고 그냥 올해 다 쓰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올해 지금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여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금 은퇴한 생활자들한테 바로 넘어가는 이제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한민국처럼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뭔가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굴리는 이 시스템을 과거에 유지하던 나라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다 이제 바닥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 부가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이게 문제는 뭐죠? 역 피라미드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즉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고 연금 수급자가 적어야 이것이 가능한 상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점 이것이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0년 후인 36년이 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50만 명의 은퇴자가 추가가 됩니다. 향후 10년 사이에. 그런데 신규로 이 10년 동안에 노동시장에 들어올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125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피라미드 구조로 되다 보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연금, 기여금 가지고는 이 연금 수요를 이미 채워주지 못합니다. 빵꾸 난 지가 오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가 예산으로 이것을 메워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연방정부 예산의 4분의 1이 이 연금을 메꾸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1180억 유로. 그러니까 한 1200억 유로 정도가 연금을 메꿔주는 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0년 정도 지난 2045년이 되면은 50%를 넘어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국가가 뭐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세금 걷어가지고 연금 커버하다가 끝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막겠다.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연금과 관련된 사항들도 일부 나왔는데 주요한 핵심 사항들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즉 스웨덴식을 모델로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을 보면 정년 퇴직 연령을 계속 뒤로 미루자라는 거죠. 현행 67세인데 이제 70세로 단계적으로 가서 연금 지급 시기를 미루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면 이제 한 15년 정도 하면 돌아가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줄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45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면, 그러니까 이제 만 19세 정도부터 이 일을 해서 한 45년 정도 이 일을 쭉 하면은 64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정년이 67세인데 먼저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받기로 했던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기 은퇴, 조기 퇴직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세요라는 이야기도 그동안 해왔어요. 왜? 일단은 이렇게 나이 드신 고령 노동자들이 이제 은퇴를 해야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돌아간다라는 생각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기 은퇴야, 조기 은퇴는 정년 때까지 일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환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웨덴식은 뭐냐? 그러니까 기존에 그대로 내서 다음 세대, 앞선 세대한테 전달해 주는 거 말고 각각 개인이 굴려서 뭔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퇴직연금 DC형 같은 경우를 국가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자라는 거죠. 즉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2% 정도,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내야 되는 거에 2%를 추가로 더 부담을 하도록, 그러니까 뭐 기존에 20%였다 그러면 22%를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1%, 기업이 고용주가 1% 이렇게 내서 별도의 이제 계정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돈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펀드를 통해 가지고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B형 말고 DC형으로 굴려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연금을 지불해서 안정된 노후, 그다음에 국가 부담 감소, 이게 사실 스웨덴 모델인데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2% 가지고 이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웨덴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자동 급부 조정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이제 꽤 많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독일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개혁 조치에 나섰다라는 정도. 그리고 자유로운 해고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쉬워졌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 같은 경우에도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감세 대신 이제 고소득한테는 증세, 이런 식으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 그중에서도 독일 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모방하거나 벤치마킹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독일이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 LH 같은 공사를 만들어서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서고, 과연 대한민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뭔가 독일도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변화가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알던 독일은 이제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독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